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더러운 얼굴. 2. 푸틴의 충격적인 발언. 3. 미국의 치명적인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미국에 간접적으로 접촉해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미그 전투기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가로 중국은 러시아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발견한 더러운 진실은 세계를 경악해 했다. 중국은 미국과 결탁해 러시아를 목 졸라 죽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당국이 중국에게 군수물자를 비롯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못지않게 러시아가 싫어할 만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며 러시아는 중국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중국이 30년간 쌓아올린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경제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란히 서방 세계의 견제를 받는 두 국가의 단일 대우가 왜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익을 보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던 중국은 서방 세계의 연이은 보이콧을 받았지만 동맹인 러시아와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은 올림픽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시진핑 주석에게 알렸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올림픽에 악영향이 갈까 우려해 시 주석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올림픽 이후로 미뤄달라 부탁했습니다. 처음부터 푸틴은 올림픽 이전에 땅이 단단하게 얼어있는 기간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올림픽 이후면 우크라이나 땅은 진흙으로 변하여 기갑 전력 사용에 큰 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탁으로 러시아는 침공을 뒤로 미뤘고, 러시아는 예상외로 고전하면서 중국의 군수물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눈이 너무 많았고, 러시아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원을 하기엔 미국의 감시자산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었기에 러시아를 몰래 지원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군수 지원을 감행할 경우 참전으로 간주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중국이 러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당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면서 휴지 조각이 된 자국의 루블화를 사용하지 않고 위안화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도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달러가 귀해진 러시아 현지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자 위안화 화폐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수출 위주의 중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고 싶어 했지만 최근 경제난을 겪는 러시아라는 혹덩어리가 생겨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얌전히 굴면서 중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중국 당국은 급기야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러시아 입장에서 서운해할 만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게 매우 실망한 러시아는 중국의 영원한 숙적인 인도에게 러시아산 최신식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계약한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500 방공 체계는 정확하게 중국을 노리고 있으며 S-500의 레이더로 중국의 핵심 시설을 모두 탐지할 수 있어 러시아와 인도의 밀착 관계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거나 말거나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제 T-90 전차를 2100대, T-72 전차를 2400대, 합해서 4500대 가량의 러시아 전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러시아 BMP 장갑차 3000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운용하는 러시아 기갑 전력만 7500대에 달하며 항공 전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도 공군은 러시아 수호위 전투기를 300대가량 운용하고 있으며 미그기 시리즈도 200대 이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 유기 시스템 역시 러시아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는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 국가입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제 전투기의 원형은 러시아 전투기이며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도입하여 개량한 뒤 사용 중이지만 엔진의 성능이나 출력 등이 러시아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투기를 훨씬 압도하는 러시아 전투기를 중국의 영원한 숙적인 인도에게 판매한다면 중국과 인도의 충돌 상황에서 중국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인도에 대한 일부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현지 생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와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러시아의 돈줄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대 주주로 설립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시아 투자은행의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위한 은행으로 105개 국가가 참여한 다자간 개발은행이며 이사장은 중국의 재정부장인 류군이고 총재는 중국 재정부 차관 출신인 진리친입니다. 이 밖에도 고위급 핵심 인물들은 모두 중국 출신이거나 중국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시아 투자은행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인하 투자 회원국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러시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투자은행에 대한 지분을 7%가량 보유 중이고 교통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해 5억 달러를 대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협력적으로 나서던 중국이 경제적 손해가 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러시아 제재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중국의 이런 배신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며 러시아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중국 국채를 매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과 위안화에 대한 비중을 높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자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 시장에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에 따른 정치적 불안 요소부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와 기업 활동 중단 등 악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금융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도 8월 말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많다며 중국 경제와 러시아 경제가 동기화된 가운데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는 만큼 중국 경제도 러시아 경제를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지속되면 중국 위안화의 강세 현상이 이어져 수출 위주의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한 번 엮였다가 30년간 쌓아올린 중국 경제가 한 번에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이제서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 석유화학 국영기업인 중국 석유 화공그룹 시노펙은 8월 말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석유화학 투자와 천연가스 시장 합작 투자를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시노펙이 중단한 러시아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부르와의 협력 프로젝트로 중국이 사용할 천연가스 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시노펙의 러시아 손절엔 중국 정부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중국에서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하게 될 경우 유럽이 도입한 러시아의 가스관처럼 중국 역시 러시아 에너지에 종속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도 사용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러시아 천연가스가 저렴하다고 덥석 계약할 경우 차후 러시아와 부딪히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유럽과 비슷하게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7월 푸틴과 시진핑은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도입에 합의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속담이 있듯이 러시아가 어려울 때 중국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 양국의 관계는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에너지가
유럽과 중국에서 외면받고 갈 곳을 잃어버리자 인도가 저렴하게 구매하겠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으로 국제적인 고유가 시대가 열렸지만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 고객처를 잃은 러시아 당국은 인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인도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수락한 상황입니다. 인도 현지 언론 매체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국영인도 석유공사와 힌두스탄 석유공사가 최근 각각 300만 배럴과 2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현재 시가보다 20에서 25달러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도 역시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이 거의 없는 국가로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도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가까운 중동 지역의 석유를 주로 이용하고 멀리 있는 러시아산 석유 사용 비중은 3%에 불과했지만 러시아산 석유가 저렴해지면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규모가 있는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을 사용하자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나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도 러시아가 받는 수준의 제재와 자금 동결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실행되면 러시아 경제는 물론 러시아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국, 인도 역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의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많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교류가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노리고 러시아 내 한국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러시아 내 자동차 점유율 1위와 스마트폰 전자제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다시 제 실력을 내기 위해서 미중 갈등의 변곡점이 도래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단교 선언을 하며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중국 대사관 폐쇄는 물론 중국을 향한 압박에 나서며 중국과 미국은 돌이키기 어려운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뜻하지 않은 기회를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한국의 상황과 미국은 중국과 단교에 들어갈 것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단호한 어조로 기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미국은 친강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 대사관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워싱턴 DC는 물론이고 네브라스카, 테네시 주의 대사관을 폐쇄. 이후 각 지역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및 대사관 직원들을 쫓아내고 중국 직원들을 미국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실제로 테네시 주의 중국 대사관은 폐쇄 조치에 들어가며 정문이 막히는 등 미중 갈등은 단교까지 이르렀던 것인데요.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실체라고 말하며 강압적으로 타국 대사관과 관료들을 내쫓는 행위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처사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중국도 미국 대사관 철폐는 물론이고 이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죠. 그동안 직접적인 제재는 피하고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더는 참지 못하고 중국을 향해 강한 압박에 나선 것이죠. 대만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중화민국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으면 중국 땅을 밟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군을 움직여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태평양 일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수행하려는 모습을 일으키며 일대 국가를 긴장시켰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가를 향해서는 차이나머니를 휘두르며 대만과의 단교를 종용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결례를 저지르며 국제 외교의 민폐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해 중국과 직접적인 대결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까지 상대하기에는 손이 부족한 상황. 아무리 미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도 전선이 넓어지면 이를 관리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중국을 상대하려면 미국 역시 상당한 피를 봐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죠.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미국 때리기에 나서며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세계 질서 혼란의 근원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의 재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중국 외교부는 4만 자 정도의 자료집을 작성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 21개에 대해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때리기에 반발해 중국이 서면으로 이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한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내건 변명은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제기한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 측은 민주주의의 그 이상이라는 발언까지 하며 중국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죠. 미국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발언이었지만 국제관계를 고려 중국의 입장에 대해 따로 반박문을 준비하지 않고 이를 인내하며 중국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참을 수 없었던 일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미국도 중국에 대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에서 직접적인 제재로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연달아 발생한 일 중에서 미국이 가장 불편했던 것은 바로 중국의 스파이들이었습니다. 노골적일 정도로 집요하게 미국을 염탐하는 행보에 미국도 질려버릴 정도였기 때문이죠. 올해 초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안보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뻔뻔한 도둑질이 미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걸 알렸는데요. FBI 국장이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노골적으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스파이 활동을 공개하면 숨어버리거나 스파이를 색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이를 잘 밝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너무 많기에 직접적으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56개의 FBI 지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12시간마다 중국에 대한 방첩 수사가 들어갈 정도라고 고백했죠.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스파이 센터라고 규정하며 이를 대놓고 비난했던 적도 있던 만큼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을 위협한 것입니다. 중국과 연계된 산업 스파이 행위가 드러난 것만 해도 10년간 1300% 증가할 정도라고 답할 정도였죠. F-35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 엔진 디자인을 중국이 스파이 활동을 통해 훔쳐간 것도 공공연한 사실일 정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 스파이들이 단순 정보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에 개입해 여론 조작을 하는 행위도 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여론 조작보다 더욱 성가신 일이라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FBI는 물론이고 CIA도 중국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기 중국 스파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행동했던 곳이 바로 보수 진영이 있는 주들이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균열을 획책, 당국자들의 깊숙이 침투해 여론을 균열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CIA는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전방위에 걸쳐 미국을 와해하려고 하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중 미국의 중요 자산을 훔치려는 정황이 발각되면서 더욱 이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랜드 포크스 공군기지에 위치한 군용 드론 정보를 중국이 스파이 행위를 통해 몰래 훔치려고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곳 공군기지에 보관 중인 기술은 미국 최첨단 통신 기술로 신형 우주 네트워크 센터 관리와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 군사기지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떨어진 땅을 중국의 식품 제조업체가 매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중국 푸펑그룹은 노스다코타주 그랜드 포크스 외곽 농지 300에이커를 260만 달러, 한화로 약 33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황량한 구역에 우연히 중국 기업이 땅을 사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본격 조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푸펑그룹의 이름을 이용해 중국 스파이들이 정보를 훔쳐내려고 잠입하려는 흔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 정보 당국 관계자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하며 노골적인 적대 행위에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을 꺼냈죠. 중요 문제로 대두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심각한 일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갈수록 기술 경쟁과 더불어 중국 압박을 해야 하는 미 대통령도 결국 중국에 대한 확실한 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강력해질 예정인데요.
현재 계류 중인 2022 대만 정책 법안 타이완 폴리시 액트 오브 2022도 조만간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윈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대만을 비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향후 대만에 4년간 45억 달러, 한화로 5조 원에 달하는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외교적 배려 역시 병행되는데요.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 협정에 참여할 수 있게 미국이 외교적 기회를 줄 것을 천명한 법안입니다.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부라 되어 있는 명칭을 대만 타이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법안이죠. 중국에서 모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한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계류 법안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단교가 들어가면서 이 법안은 조속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약점을 쥐려는 미국의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죠.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 366조 원을 투자해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미래 사업의 썰이라 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에 미국 역시 기여할 것을 선언하며 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생산 국가인 한국과 대만에 막대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캐틀은 이 법안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첨단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실리콘밸리는 그들의 중요 고객, 테슬라를 비롯해 다른 기업들이 캐틀이 아닌 배터리를 사용하면